자, 이번 영상은 현대사 이제 들어갈 건데요. 현대사는 크게 구분을 하면 45년의 해방, 그리고 48년의 정부 수립, 여기를 3년사랍니다. 해방 3년사. 해방 3년사 이후에 48년부터 50년까지의 시기가 있겠죠. 자, 요 부분, 그리고 50년부터 53년까지 6.25 전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이후에 이제 이승만 정권이 있죠. 요게 포함되기도 하고 아니면 포함이 안 되기도 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승만 정권 이후에 박정희, 그 다음 전두환, 그 다음 이제 민주화 운동,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이제 그 시작점에 와 있는 해방 3년사인데요. 해방 3년사는 주제 1번, 그리고 다음 프린트까지 하면 해방 3년사가 됩니다. 그럼 먼저 전후 냉전체제의 심화 한번 봅시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냉전체제가 형성되고 그것이 심화되어 갑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 이제 대선 현장이 발표가 되면서 미국은 앞으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 라는 걸 이제 어느 정도 영국하고 합의를 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리더십을 발휘하고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세계의 국제연합을 창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냉전체제가 이제 성립이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이 형성이 되는데, 요걸 좀 이렇게 묶으면 서로 이제 적대시하면서 서로를 견제하는 정치적 행위로서 이제 트루먼 독트린과 코민폴은,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마셜 플랜과 코메콤, 그리고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바르샤브 조약기구는 이제 요겁니다. 군사적. 그래서 요거는 정치, 요거는 경제, 요건 군사적.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서로 소련 진영, 미국 진영으로 해서 더 냉전 체제가 강화된다 라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 이제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한반도 북쪽에 누가 있습니까? 중국. 한반도 남쪽에 누가 있습니까? 일본.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중국은 이제 공산화되고 소련 진영으로 넘어가겠죠. 일본은 이제 자본주의 진영으로서 남아서 반공이 더 강화될 거라는 거죠. 이러는 와중에 한반도는 어떻게 되어 가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중국은 국공합작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국공합작, 국민당하고 공산당, 요 두 당이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본격적으로 싸움이 붙습니다. 그걸 국공내전이라 하는데요. 요때 공산당이 승리를 하고 국민당은 타이완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공산당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중국에 세워진 나라가 중화인민공화국 되겠죠. 그럼 일본은 어떻게 되냐? 일본은 초반에 이제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미국과 일본 전쟁을 한 국가잖아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목표였고, 여기에 이제 메가더 장군이 가서 이제 점령하고 다시는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데, 그래서 철저하게 군국주의자를 처벌하고 민주정책을 추진하고 신헌법이라고 해서 군대를 가질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이 두 번 다시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국가로 만들어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중국의 국민당 정권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서 공산당 세력이 동아시아에서 점점 힘이 세지는 거예요. 거기에 뭐까지 터지냐? 한반도에서 6.25 전쟁까지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반공기지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일본을 반공기지로 만들고자 했고요. 이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으면서 사실상 일본을 정상국가, 그러니까 전범국가에서 좀 벗어나서 정상국가화되고, 물론 군대는 가질 수 없으나 대신에 스스로 방해한다. 스스로 자자에 방해할 때 위자 자위대는 만들게 해줍니다. 그리고 미국은 일본의 안전보장조약을 맺어줘서 일본의 안전을 우리가 지킨다. 그래서 일본이 공산화되는 과정. 그리고 물론
한반도 6.25 전쟁에서도 승리해야 될 거고, 더 나가서 일본이 이 동아시아의 반공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국제사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정상국가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죠. 일본은 이제 사실은 이제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맺으면서 물론 자위대는 있습니다만은 향후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군사 비용을 줄이고 6.25 전쟁으로 벌어들인 돈과 이후에 또 베트남 전쟁을 벌어들인 돈으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좀 안타까운 거는 아무래도 2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할 시기 없이 반공기지화 되면서 어쩌면 일본이 좀 반성할 시기를 놓치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아픔을 주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일단 국내 상황부터 그러니까 국제 상황을 다시 정리해보면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과 소련 중심의 양진영으로 냉전 체제가 강화가 되었고 그러는 와중에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공산주의 진영이 강화되었고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이 일본을 이제 반공기지로 삼았다. 그러는 와중에 일본의 전후 처리가 미흡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8.15 광복과 국가건설의 노력을 보면 8.15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가 있었죠. 분명히. 하지만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이 있었고 그것이 결국 카이로 회담 때 장제스가 한국의 독립을 강력하게 주장하게 된 이유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독립되는 과정 속에서 소련군이 들어온 부분이 있고 독립된 이후에 뭐라 해야 될까요? 이제 독립된 이후에 우리가 독립된 이후에 이제 해방되고 난 다음에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이 9월 9일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한반도는 사실 전쟁이 끝나고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사실은 뭐라 해야 될까요? 미군과 소련군에 의해서 반반 점령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 그런 와중에 전혀 노력이 없었는데 그건 아니고요.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라고 해서 그 전에 조선 건국 동맹이 있었죠. 그게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바뀌고 거기에 이제 여운형쌤과 안지영쌤 등 좌우익의 다양한 단체가 참여를 하고 그래서 전국에 지부를 설치하고 건국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9월 9일날 들어오거든요. 9월 9일날 들어올 때 그것보다 3일 전에 인민공화국 선포를 하고 9월 6일날 각 지부의 지방의 인민위원회로 개편이 됩니다. 요때 사실은 지부 설치하고 요거 할 때 그러니까 요 여운형쌤이 총독부하고 협상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도 독립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일본이 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정부를 수립하고 독립해 나갈 건가에 대한 준비를 했었고요. 그 와중에 인민공화국도 선포를 하고 각 지부의 인민위원회도 개편하게 되죠. 자, 미국의 남한 통치를 한번 봅시다. 미국은 남한을 어떻게 통치했냐라는 거죠. 일본의 원폭 투하 이후에 소련군이 상당히 빠르게 내려옵니다. 8월 9일날부터 내려와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한반도를 점령해 나가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대로 가다가는 소련이 한반도를 전체를 점령할 수도 있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한반도 분할 점령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은 소련, 남쪽은 미국이 통치하자 이렇게 되었고요. 미국은 이제 직접 통치 방식입니다. 이유는 사실 소련은 간접 통치였는데 미국은 직접 통치인데 이유는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미국 내에서는 아직 자유롭게 뭐랄까 아직 미국이 한반도 내에서 함께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정부 수립이죠. 정부 수립을 할 만한 단체가 없어요. 이것들을 좀 고민했던 거죠.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누구랑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함께 독립운동을 한 단체는 없잖아요. 미국과. 물론 이제 연합을 한 적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제 함께한 단체는 없어서 미국은 직접 통치 방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믿을 만한 세력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미국은 조선 총독부 체제를 유지하고 식민 통치 기간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친일파 대통령이 돼요. 그래서 사실 위에 보면 미국이 들어오기 전에 인민공화국 선포하고 각 지부의 인민위원회 개편해서 이제 친일파 몰아내고 우리 나름대로 행정 조직을 만드는데 이게 다 인정이 안 돼요. 그러면서 미국은 38도 이남의 한국에서의 유일한 정권은 미군정밖에 없다. 그래서 그 전에 만들어진 인민공화국이란지 그리고 해외에서 독립준비를 했던 임시정부 다
행정조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요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군대와 경찰을 통해서 각 지방의 인민위원회도 해산해버립니다. 사실상 미군정이 직접 통치를 하면서 기존의 일본 체제 그대로 유지해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나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미국 입장에선 그런 거죠. 믿을 만한 단체가 없으니 우리가 우리에게 유리한 정권을 여기서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이 주도해서 전국을 끌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는 와중에 사실 미군정 시기 때 제대로 된 행정가가 우리나라 통치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군인들이 와서 통치를 하다 보니 공업 생산량이 감소하죠. 그러니까 일본인 기술자가 이탈하고 원자재도 부족하고 하는 문제로 공업 생산량이 감소하고요. 이 경제적인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좀 관료가 와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화폐는 엄청 발행해버리는 바람에 물가 상승이 일어나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전쟁 직전에 기억나죠? 전쟁 직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0년대에 일본이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배급제를 실시했잖아요. 다 뺏어가고 배급제 실시했는데 이거를 이제 자유롭게 시장에서 너가 알아서 사고 팔라 하다 보니까 쌀값이 빵 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미국 수집령이라고 해서 이제 정한 가격으로만 쌀을 공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쌀값을 정해버린 거예요. 쌀값을 미군정이 정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쌀을 그 전에 비싸게 파던 농민들은 또 불만이 생기죠. 그러니까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농민은 농민대로 물가는 올라가고 그냥 경제가 굉장히 힘드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노동자 파업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철도 노동자 파업과 대구 10월 항쟁 같은 게 이 당시 발생합니다. 그럼 이러는 와중에 이제 그럼 우리 국내에서는 어떤 정치 세력들이 있었냐? 첫 번째는 한국민주당이 있었어요. 그 송진우라든지 김성수를 대표하는 지주와 기업가 우수 보익 중심인데요. 이들은 건준의 활동도 비판했고요. 미군정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활동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조선공산당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헌영 중심의 노동자 농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자위 세력을 구합했고요. 그 다음에 독립적성중앙협의라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와서 요 단체를 만듭니다. 아직은 작은 단체고요. 그래서 이들은 완전한 독립과 3.8도 철폐 등을 주장하는데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은 좀 다른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김구와 김구식 쌤이 개인 자격을 기구하게 되고요. 한국 독립당, 그러니까 그 전에 한국 독립당이었잖아요. 해방 전에 그거 재정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게 세력은 4개구나. 사실은 이 4개 중에 굳이 좀 하나가 처진다면 사실은 독립조선중앙회는 아직 임정이나 한국민주당이나 조선공산당보다는 힘이 약합니다. 그 다음 소련군의 북한 통치는요 8월 말까지 일본군 무장해제를 끝내고 대부분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인민위원회 인정하고 간접 통치를 하는데 이게 가능했던 건 소련은 사실 만주 지역에서 자기들과 같이 활동한 세력이 있어요. 특히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그 세력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세력의 활동을 인정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좌파 세력이 인민위원회를 장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김일성을 후원하면서 권력을 장악해 나가고요. 김일성도 서서히 권력을 강화해 나갑니다. 이 당시 이제 김일성과 좀 대등한 관계 또는 김일성과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조금 물론 김일성 소련의 지원하고 훨씬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그래도 좀 유명한 지도자가 김두봉이었는데 그가 만든 조선 독립동맹은 임시정부와 거의 비슷한 취급이 되죠. 개인자유 입국하고 군대도 무장 해제됩니다. 그러니까 소련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유리한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부분 조금만 쌤이 좀 설명을 강화할게요. 미국 자유와 쌀값 폭등, 수집량과 미국이 정한 가격으로 쌀 공시 요 부분 있잖아요. 요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급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바로 끝나기 직전에는 그걸 미국이 이제 사실 들어오자마자 지방에 대한 어떤 행정력이 완전히 장악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빨리 이제 이 식량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시장에 맡기자 해서 자유화 시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에서 쌀값이 폭등을 한 거죠. 쌀값이 뭐 부족한 상태에서 쌀이 당연히 나왔으니 쌀값이 폭등을 했죠. 그래서 미국이 이걸 수집량, 그러니까
더 이상 자유롭게 쌀을 팔지 말고 우리가 싹 다 사서 이제 분배하는 형태로 가겠다. 그래서 미국 수집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당연히 농민들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쌀을 다시 내놓으라 하니까 높은 값에 팔 수 있는데 지금 가져가겠다 하니 누가 좋아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이 이제 또 반발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렇게 가져간 거는 또 미국이 정한 값에 쌀을 공출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처음에 그러니까 자유화됐을 때 쌀값보다 낮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농민들의 불만이 좀 가중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